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 선인민군 명예의 명령은 통영 동지를 환송하기 위하여 청렬하였습니다. 사일하십시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울라지미르비치 푸틴 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푸틴 동지는 환송 나온 우리 국가지도 간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비록 길지 않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푸틴 동지와의 진실한 동지적 우위를 더욱 두터이 하고 새 시대 조로 관계의 주석을 굳건히 하는 훌륭한 합의들을 이룩한 데 대하여 정말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양국이요 초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러 관계를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에 긴장감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동북아 특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균형, 외교 안보 균형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반도와 관련돼서 비핵화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계속 그래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육자회담의 가장 큰 축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나머지 5개 국가가 똑같은 시각으로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가능한 건데 가장 지금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 거예요. 즉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 어떤 핵 확장도 가능하다라고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나 혹은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바로 지금 북러 조약 이후에 미국 정가에서 나온 얘기가 한국 전술핵 재배치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지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은 대한민국의 핵 개발 그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도 핵 개발 가능하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이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그러니까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외교 안보 지형이 완전히 변할 가능성도 있고 하나 더 가능성은 여기서 이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지금까지 행사해 오고 또 행사해 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북러가 이렇게 밀착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다면 한국과의 어떤 그 외교를 더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미끼를 던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한반도의 어떤 그런 그 외교 안보 지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인데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상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김수희 평론가님 이게 좀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일단 1961년에 체결됐던 북한과 소련 간의 동맹 조약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지체 없이 그러니까 침공을 당하게 될 때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뀐 것이 2000년경인데요. 그 당시에 양쪽 간의 친선 설린 협조 조약이 체결이 2000년에 되면서 그때는 이제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낮춰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괄적인 이 전략 동반자 협정 이걸 통해서 거의 조소 동맹이라고 불렸던 그 조약의 대부분의 조항들이 그대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이때 지체 없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동맹 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조금 변수가 있는 게 과거와는 달리 추가된 문장들이 있어요.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침공을 당했을 때 바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법을 따져보고 러시아 입장으로 치면 법을 따져보고 또 러시아 의회에서 이걸 또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대해서 아르메니아하고 협정을 체결을 해놓고도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중립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정말로 러시아가 100% 이런 상황에는 북한에 원조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100%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박성수 위원장님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끝났던 탈냉전의 시대가 예. 마무리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냉전 시대였고 91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예. 이제 오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났죠. 35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다시금 이제 북중러 그리고 중러의 관계도 또 예전에 중소 관계만큼이나 긴장 관계가 또 형성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곳과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이렇게 극동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바로 밑에 있는 어찌 보면 자유 진영으로 네. 편입되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리 진영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과정에 어떤 그러한 그 임무를 우리나라가 이제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국제관계의 긴장을 더 불러올 것 같고 네. 냉전 시대를 어린 시절에 보냈던 입장에서 또 이제 새로운 또 국면에 우리나라가 또 접어들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만큼은 국익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가리지 않고 함께 좀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종구 평론가님,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만일 제공을 한다면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검토라는 건 러시아가 또다시 더 선을 넘으면 이 가정이 있거든요. 어떤 선을 또 넘겠습니까? 일단 조약도 사실 선을 넘은 건 맞아요. 하지만 김세인 평론가 말씀처럼 조약이라는 것이 일단 실효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또 이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선을 넘지 않으면이라는 가정은 어느 선이겠느냐? 바로 러시아가 핵과 관련된 뭐 시설이라든지 혹은 또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북한과 관련된 최신의 고도화된 그런 무기 개발에 지원을 한다거나 예. 이런 흔적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위의 수단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수단에 가지 마라. 거기까지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라는 레드라인을 또다시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실효적인 어떤 그런 북러의 그런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레드라인이 또 발효가 되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군요.